안녕하십니까. 갑사입니다. 저도 몸도 더 나빠지고 있고 실제 눈도 이제 더 이상 또 보기 있어도 이제 셀 수 없을 만큼 자꾸 상해갑니다. 이게 뭐 사람 살다 보면 늙으면 다 오는 병이긴 해.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요. 여러분들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수많은 제 지식을 다 전달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또 2020년도에 또 새로운 병이 또 확산되고 하니 서로가 또 그렇게 못하니 답답하네, 그죠? 제가 지금 오늘부터 하려는 것이 딴 게 아니고요. 바로 이거는 명리보감입니다. 이 명리학의 진실을 밝힌 책이라 해가지고 사주 공부를 처음 하는 분들이 거진 다 하는데, 요거는 대한음양학회에서 이 석산석사가 전면하는 거죠. 요걸 요약으로 전면해가 하나하나 여러분한테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저를 못 만나더라도 이 동영상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공부를 갖다 좀 하시면 좋겠네요. 자, 제 1강입니다. 역학의 기운과 음양 오행인데요. 태극의 의원입니다. 주역 개사전에 처음으로 태극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여기에는 태극이 있으니 이것이 양의를 낳았고, 양의는 사상을 낳으며 사상은 팔캐를 낳으니 팔캐로 균형이 정해진다. 여기에 원리입니다. 아래 원리를 30분 이상 쓰고 읽으면 암기할 것. 태극, 음양. 그러면 태극, 음양이라 하는 것은 단자가 길게 끄이는 걸 양이라 하고요. 그 한 단자를 반쯤 잘랐는 것을 태음이라 합니다. 자, 나에 보면은 음양이라 있고 사상이라 있습니다. 태양은 길게 뻗는 줄이 자체 내에 두 개가 있고요. 소음은 위에가 뚫혔고 밑에가 하나 건체가 있습니다. 길게 되어 있습니다. 소양은 위에가 길고요. 밑에가 잘라집니다. 태음은 전면 잘라진 게 4개가 있죠. 여기에 이제 나중에 가면은 3개씩 자리를 잡게 됩니다. 고래 이야기를 하시면은 가장 마음이 편할 거고요. 사상은 4가지죠. 8개, 8개입니다. 일근천을 근삼년이라 하고요. 이택택,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태상절이라 합니다. 삼야, 이어중, 사진내, 진화년이라 하죠. 오선풍, 손화절이라 하고요. 육감수, 감중년이라 합니다. 칠갑산, 간상년이라 하고요. 팔곤지, 곤산절이라 합니다. 태극의 의미입니다. 태극이란 무엇인가? 천지가 나타나기 전에 혼돈한 원기를 말합니다. 이때는 천지 만물이 발생하기 이전이니 아무런 구분을 할 수 없어 일체가 하나요 어둡고 혼돈한 상태이다. 즉 4가지 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기, 상, 수가 비롯된 자리이다. 이라 하는 것은 이치, 즉 천지 만물의 생성소멸하는 이치이다. 기란 것은 기운, 즉 천지 만물의 운행하는 기운이다. 상은 조짐, 어떤 현상이 발생하기 전에는 나타나는 조짐입니다. 수는 수리, 천지 만물 운행의 법칙과 도수를 말합니다. 자, 점이라 하는 것은
미래를 예지하기 위하여 짓는 행위죠. 전개의 해석은 상과 수로서 합니다. 상수역, 역해의 상과 수로서 현재의 미래를 예지하는 학문이고요. 의리역, 역해의 상으로 천명과 시운을 알고 군자의 도를 실천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 주역은 일종의 점이죠. 점. 육임도 점이고요. 무속을 하는 양반들도 점입니다. 점은 이런저런 가타, 왈부, 전면 설명이 없습니다. 내가 묻는 거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좋다, 나쁘다. 오케이, 노. 바로 이것을 우리가 점이라 하죠. 자, 두 번째, 음양입니다. 음양이란 무엇인가? 태극이라는 일기의 동정이다. 즉, 한 기운이 동하면은 양이 되고, 정하면은 음이 됩니다. 그래, 이름, 일양, 시도라 하는데요. 한번 동하고, 한번 정하는 것을 도라 합니다. 양은 따뜻하고 밝고 강건합니다. 발산하고 위로 오른다. 이걸 목하라 하죠. 음은 춥고 어둡고 유순하다. 수렴하고 아래로 내린다 하는 것은 금수를 말하는데요. 속을 꽉 채워있기에 수렴을 하는 거죠. 그러나 거두들이고 응축해가지고 물건으로 만드는 걸 시장에 내놓는 거죠. 음양은 동떨어진 것인가? 아니다. 음은 양에 의지하고 양은 음에 의지합니다. 둘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즉, 음양은 태극의 양면이다. 상반된 현상으로 나타나는 음양이 사실은 태극이라는 한 이기의 양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동전의 앞뒷면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양이 득시하면 음이 뒤로 숨고, 음이 득시하면 양이 뒤로 숨는다. 한여름철에는 양기가 무성하지만 그렇다고 음기가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한겨울철에는 음기가 무성하지만 그렇다고 양기가 소멸한 것이 아니다 것이죠. 즉, 겉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즉, 음양은 항상 같이 존재하는 것이고 태극이라는 한 몸이 서로 다른 측면인 것입니다. 단 태극을 행위상, 형체가 나타나기 이전에 본체라 하고요. 음양을 행위학 형체가 나타난 후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음극절 양생, 양극절 음생이라 하는 게 있죠. 음기가 극에 이르면 양기가 생하고 양기가 극에 이르면 음기가 생합니다. 생한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는 거죠. 음양이 한 몸인데 어찌 생할 수 있겠는가 하고 물어볼 겁니다. 숨어있는 기운이 나타난 것이고 나타난 기운은 점차 숨어드는 것일 뿐이다. 마치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한 것과 같다는 거죠. 한 사람이 공연을 하고 나면 무대 뒤로 사라지고 동시에 무대 뒤에 숨어있던 사람이 점차 무대 앞으로 나타나서 공연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자, 1편은 주역에 대해 가지고 전면 다 했고요. 또 음양에 대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맹리학에서 말하는 오행을 이야기해야 되죠. 오행. 오행의 의미가 무엇이냐? 오행이란 무엇인가? 추나 추등의 기운이 다름 아니며 봄은 발산한 기운이고 목입니다. 여름은 염렬한 기운이 화이며
가을에 수렴하는 숙살지기가 금이고요. 겨울에 응축하는 기운이 수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한절기에 목화 금수의 기운이 겹치는 것이 토입니다. 오행이란 음양의 소장이다. 즉 음양의 기운이 강하고 약합니다. 강한 음기가 점차 약화되어 가면서 양기가 점차 강화되어 가는 기운이 목이다. 즉 추운 겨울을 지나고 봄에 싹이 나고 따뜻하게 발생하는 기운이다. 또 한밤을 지나서 이른 아침에 해가 떠서 따뜻하게 감도는 기운이다. 양기가 무성해서 태양한 상태로 음기가 미약한 기운이 화입니다. 즉 여름에 무덥고 찌고 초목이 무성해지는 기운이다. 또 한낮에 해가 중천에 떠서 양기가 강한 기운을 말합니다. 강한 양기가 점차 쇠퇴해가면서 음기가 점차 강화되어가는 기운이 금입니다. 즉 가을에 서늘해지고 초목의 잎이 떨어지는 기운이다 이런 말이죠. 또 해질녘에 서늘해지는 기운이다. 음기가 무성해져서 태양한 상태로서 양기가 미약한 기운이 수가 됩니다. 즉 겨울에 춥고 초목의 기운이 땅속 뿌리에서 잠자는 때의 기운을 말합니다. 또 밤에 어둡고 잠드는 때의 기운이다. 음양의 기운이 뒤섞인 중화지기가 토란 것이죠.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가독이 여름, 가을, 겨울, 봄으로 계절이 바뀌는 가독기에는 반드시 토의 중재가 있어야 계절이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목은 발생한다 합니다. 발생, 화는 분산합니다. 금은 수령하고요. 수는 응축합니다. 목화를 생장한다 하죠. 토는 중재 역할을 하고요. 금과 수를 갖다가 성렬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름이 분산하는 기운인 화와 가을이 수렴하는 기운인 금은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관계로 서로 싸우게 된다. 이걸 금화상정이라 하죠. 그렇다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재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미토입니다. 우리가 요 구역을 나눠놓고 하토동건이라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도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여름이라고 하여 하만 있고 목토 금수가 없는 것이 아니란 거죠. 단지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겨울이라고 하여 수만 있고 목화 토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겉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란 거죠. 즉 오행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마치 5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사람의 공연이 하고 나면 무대 뒤로 사라지고 동시에 무대 뒤에 숨어있는 다음 사람이 점차 무대 앞으로 나서서 공연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태극은 음양으로 나뉘어지며 음양은 오행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나 오행은 음양의 다름 아니며 음양은 태극의 다름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우리가 오행 배치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오행 배치도는 선명하기가 힘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 속에 있는 걸 한번 유심히 학대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행에는 목화 토금수가 있고요. 오방이라 하는 게 있죠. 목은 동을 나타내고 하는 남을 나타내고 토는 중앙을 나타내고 금은 서쪽을 나타내고 수는 북쪽을 나타낸다. 요래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요걸 갖다가요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전면다 있는 것을 갖다가 한번 다 설명하기는 그런데, 오행에 목이라 하는 것은 또 봄을 나타내고요. 화라 하는 것은 여름을 나타냅니다. 토를 나타낼 때는 항상 장하라 하죠. 긴 여름이란 소리입니다. 금은 가을을 나타내니까 추, 수는 겨울을 나타내니까 동, 요래 됩니다. 그 다음에 오상에 보면은 목은 인이라 하고요. 하는 예절이라 합니다. 토는 신용이라 하고요. 금은 의리라 합니다. 수는 지식이라 하죠. 색깔의 5가지로 나타내면 오색에는 목은 청을 나타내고, 화는 붉다 해가지고 적을 나타내고요. 토는 누렇다 해가 황을 나타냅니다. 금은 백색이죠. 수는 흑색입니다. 그리고 오지에 나타나면 목은 좀 노한다, 노할 노자, 종노자라 하죠. 화는 기쁘다, 기쁠 희자를 쓰고요. 토는 근심을 나타냅니다. 근심. 금은 비를 나타내고, 수는 공경을 나타냅니다. 자, 오행에는 목은 산을 말하고요. 화는 고를 말합니다. 토는 감을 말하고요. 금은 신을 나타내고요. 수는 우리가 모든 짜다 이라죠. 그죠? 그래가 이제 잘 한자로 나타냅니다. 오감에는 목은 간이 되고요. 간. 화는 심장이 되고, 토는 비장이 되며, 금은 우리가 모든 시장인데 시장 중에서 어디 됩니까? 기관지를 나타내죠. 그리고 폐를 나타내고요. 수는 자체 내에서는 전면 다 신장을 나타내죠. 자, 요렇게 뭐 넘어가다 보면 한도 없고요. 자, 두 번째, 오행에는 생극이 있습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또 목국토, 화극금, 토국수, 금극목, 수국화 요래 되어 있는데요. 이 도편에는 이래 도형에도 봐도요. 목화 토금수가 있죠. 목이 화를 생하고, 화는 또 자체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다시 목을 생한다. 이런 이치죠. 그러나 극이라 하는 것은 나무는 자체는 당연히 흙을 극하게 되어 있고요. 흙의 생을 받았다 하는 것은 자체는 금인데, 금이 목을 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일간 자체가 목일 때는요, 재를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재를 극하고 간으로서 내가 자체 공격을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상생상극에 대해 가지고 한번 머릿속에 깊게 배겨놔야 됩니다. 목은 수로부터만 생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은 하로부터도 생을 받고, 토로부터도 생을 받고요. 금으로부터 생을 받고, 왜인가? 오행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요. 각자 동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은 사람 속에 물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철분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다 필요하죠. 그건 똑같습니다. 또 목이 있는데요. 하가 없으면 자라나지 못하죠. 잎을 내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이 토가 없으면 어디에 뿌리를 내릴 것인가? 토가 있어야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목이 금이 없으면 쓰임이 없다. 금이 있어야 나무를 깎아서 제목을 만드는 것이죠. 집도 짓고, 또 뭐 살림살이 자체에 나아놓을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찬장도 만들고, 또 식탁도 만들고요. 다 되겠죠. 자, 상극에 대한 겁니다. 목이 토금에 재지가 없다면 무한히 자라나서 하늘 끝까지 뻗칠 것이다.
토의 중재와 금의 재지가 있으므로 목의 생장이 거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화가 금수의 재지가 없다면 무한히 발산하여 흩어진 모든 것이 흩어져 버릴 것이죠. 또 토의 중재와 금수의 재지가 있기 때문에 화의 발산이 거치고 성숙하게 됩니다. 금이 목화의 재지가 없다면 무한히 수렴하여 생장의 기운이 소멸할 것입니다. 토의 중재와 목화의 재지가 있어 금의 수렴이 거치고 생장의 깃털이 생된다 이런 뜻이죠. 수가 화토의 재지가 없다면 무한히 응축하여 생장의 기운이 소멸할 것입니다. 화토의 재지가 있어 수의 응축이 거치고 목의 생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래 보시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상생만 있고 상극이 없다면 만물의 생성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상생과 상극이 상호 보완하기 때문에 만물이 생장하고 성숙하여 도가 이루어진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생극의 변화라 하는 것은 상극이 상생이 되는 이치인데요. 즉 관성이 나를 사귀는 이치를 말합니다. 금은 목을 극한다. 그런데 봄철에 목이 너무 왕성하다면 나무가 집엽이 무성하여 뿌리가 약하더니 금으로 제압해야만 목의 뿌리가 단단해져 나무가 생기를 받는다 이런 뜻이죠. 이때는 금이 목을 생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무조건 목금이 만나면은 너를 갖다 다 잘라본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식이 부모를 살리는 이치가 되죠. 봄철에 목이 너무 왕성하다면 나무가 지역이 무성하여 봄철에 수목이 태양해집니다. 금이 없고 화가 있어 설계하면 나무가 생기를 받아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세 번째, 처제가 나를 살리는 이치를 굴레신생이라 이래 이야기를 하죠. 수는 목을 생한다. 그런데 수가 많으면 목이 물에 떠내려갑니다. 이때 제당토에 토가 있어가지고 물을 가둔다면 목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식이 부모를 구원하는 이치인데요. 아는 구모라 합니다. 금이 많으면 목은 극을 당하여 잇태롭습니다. 이때 화가 있어 금을 제압하면 목은 구원을 받으니 살아나게 됩니다. 아들이 부모를 구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이치라고 보면 되겠죠. 다섯 번째, 상생이 상극이 되는 이치가 있는데요. 이걸 모자멸자라 합니다. 수는 목을 생합니다. 그런데 수가 많으면 목이 물에 떠내려간다. 이런 걸 많이 봤죠. 이걸 부목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인생인 부모가 칠살과 같이 나를 해롭게 하는 존재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자식이 부모를 해치는 이치인데요. 목은 화를 생한다. 그런데 화가 많으면 목이 불에 타게 되니 식상인 자식이 칠살과 같이 나를 해롭게 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일곱 번째, 처제가 나를 해치는 이치입니다. 목은 토를 극한다. 그런데 토가 많으면 반대로요. 목이 거꾸로집니다. 처제가 오히려 칠살과 같이 나를 해롭게 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 항상 약한 것도 없고 강한 것도 없습니다. 약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힘이 모이면 강함을 죽여버리죠. 또 강한 게 너무 많으면 약한 것은 당연히 피폭되는 게 당연하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차근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